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오전 손준성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첫 소환인데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수사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 시각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핵심을 그렇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결국 혐의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법률적 혐의점이 있고 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즉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누군가한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 건 사실 손준성 검사 개인은 아닙니다. 손준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총장을 위해 가지고 총장을 피해자로 하는 고발을 사주를 공모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직권남용죄가 결국 해당이 되려면은 결국 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뿐만이 아니라 상하과 관계, 즉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들한테 이런 것을 시켰는지 그리고 위에 누군가의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가 핵심적으로 규명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해서 이제 판결문들이 유출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분을 다룬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외부의 정치적인 당시의 야당과 결탁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손준성 검사의 상하가 아닌 손준성 검사와 또 이 김웅 의원, 당시 야당이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공수처 수사가 좀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오늘 소환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공수처가 얼마나 핵심 증거 자료를 확보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특히나 범죄 혐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모두를 부인당함으로써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네. 일단은 이 영장이 기각된 것보다도 영장이 청구된 것부터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네.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불과 며칠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죠. 보통 구속영장 청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기소 이전에 최종적인 수사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 기각이 됐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이 된 날로부터 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더 증거를 수집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들, 특히나 이 손준성 검사 휘하에 있었던 당시 있었던 검사들이 해당되는 고발장에 사용된 판결문을 열람한 그런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2가지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오늘 소환 조사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이렇게 3항목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번째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손준성 검사의 소환 가능성 그리고 소환이 됐고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도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소환 조사에서 충분한 좀 증거들이 확보되거나 혹은 증거에 접근하는 그런 게 있어야만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그 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 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가지 양쪽 갈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물적인 증거들은 김웅 의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녹취록이라든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의 조성은 씨의 제보를 통해서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손 검사에 대한 조사의 어떤 그 경과와는 무관하게 김웅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나 2가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치권이 어떠한 공모를 했는지 2가지를 하나의 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모두 다 수사를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가장 큰 근거가 됐던 거는 손 검사가 계속 출석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한 이상 이 부분은 이제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남은 거는 이제 나머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거의 다 내용이 확인이 됐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기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사실상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과 관련된 증거들이 수집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가 되자마자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 좀 자신감이 엿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배임이 들어갔다가 기소를 했던 배임이 빠져가지고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임에 대해서 수사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의구심이 자아들었죠. 네. 이분과 관련돼서 결국은 핵심적인 사업, 민간 사업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배임으로 기소한다는 것들은 당시에 이들이 어떻게 관여되는지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이런 의문점이 있었죠.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정 과정에도, 설계 과정에도 개입을 했고 선정하고 설계한 사람들과도 긴밀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번 영장 청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연결된 부분들을 상당 부분 확인했고, 특히나 그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기소가 됐다는 점에서 그 지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입니다. 즉,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업자들의 추천으로 해당되는 공적 기관에 들어온 것이고 선정 과정에도 개입을 했고 기획 과정에도 개입했기 때문에 민관은 합동이 아니라 사실상 민관이 한 몸으로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배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들을 검찰이 이번에 영장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김만배 씨의 경우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이 된다면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러면 수사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만큼은 또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두 가지 사항에서 좀 무리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어야 하는데 김만배 씨의 뇌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 검찰이 좀 왔다 갔다 했지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온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배임과 관련돼서도 도대체 김만배 씨가 로비를 한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관여를 했고 의사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배임 액수를 구체적으로 완전히 원단위까지 특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내놨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번에는 관련된 금액을 조금 더 특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혐의 입증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임이란 키워드가 자꾸 나오는데 배임이라는 그 혐의와 연결되는 윗선 수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당연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어떤 정결로서 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주주간 협약서, 이 사업 전반에 관한 이 거래 자체가 배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결재 라인이 이런 유동규의 배임적 의사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공동 가공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배임적 의사가 없이 이 부분을 모르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이번에 배임 혐의를 추가하면서 배임액을 최소 651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전에 산정했던 액수와 비교하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배임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우리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었다고 하죠. 근데 아직 다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실현 이익들도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네. 그것도 추정컨대 수천억이 된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 이익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 지금 대표적으로 1,400만 원 정도로 평당 분양가를 이제 산정한 거, 1,500만 원에서 400만 원 낮춘 거에 따른 부분들을 특정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몇 가지 구체적으로 단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하되 추가적으로 손해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구성함으로써 이 배임에 대한 혐의 구성 자체가 허술하거나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법원과 변호인의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최소 금액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한 게 최소 651억 원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